더불어 생활을 바꾸는, 더불어 정치를 알려주는, 더불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이제 국민생활 더블, 방울수도 더블로 집중하는 진짜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12번째 시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지금 상승세고 국민의당 지지율은 하락세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자체로 이거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네. 리서치뷰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겁니다. 조사 시점은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했는데 휴대전화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RDD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은 휴대전화 절반, 유선전화 절반 섞어서 하는데 유무선 섞어서 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휴대전화만을 상대로 했는데 새누리당 38.3%, 부동의 35%의 선이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24.6%, 국민의당 안철수당이죠 10.8%, 정의당 6.6%, 기타 4.4%고 무당층이 15.3%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확실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당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보면 그 서울만 가지고 수도권만 가지고 났을 때 국민의당은 2%밖에 또 안 나오는 그런 조사도 네,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참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당 안철수. 네. 진짜 신기하게 한 명도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요. 강서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지역에 어저께인가 한 무소속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다 국민의당으로 등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점쳐왔었는데 무소속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득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별로 이득될 게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38.3%인데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다 합치면 예. 굉장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40% 가까이 됩니다. 합치면 40%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 뭐 기타 정당까지 빼고 기타 그냥. 빼면 34에 40% 가량 그죠? 되죠. 40%가 되죠. 예, 예. 이게 그러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온전히 야당 성향 지지율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그들은 국민의당으로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도로 새누리당으로 환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이제 빠지는 게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그럼 왜 빠질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어요. 네. 안철수 탈당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신당 컨벤션. 그 신당 컨벤션 이런 게 이제 사라졌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탈당하고 창당해라 이렇게 부추길 때 예. 그때는 새누리당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중동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띄워졌죠 오히려. 띄워졌습니다. 그렇죠. 이간질시키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이 신사람이 없고 계속 영입 실패라든가 뭐 개파의 갈등의 조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말실수라든가 국부론이라든가 네. 뭐 하는 당인데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빠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세를 찾고 있으니까 다시 그 국민의당으로 돌아오고 있고 시선이 몰리고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협곡에서 거대 양당에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앞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공천 시기가 임박해 있고 그래서 국민의당은 아마 내부 싸움이 아마 겉으로 표출되면서 많은 부분 더 많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7, 8%로 고착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많다. 있다. 그런데 어쨌든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이. 네. 그리고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이 합류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것은 계속해서 호남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예, 한다. 예. 그것은 카드로 치면 죽은 카드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호남에 출마하실 분들 보면 새로운 피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국민당에서는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공천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싸움. 인지도는 현역 의원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네. 또 그 지역에 다진 기반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신진 인사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요. 정치권도 주식시장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총선 시기는요.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입되는 인사들은 뭐냐면 이 당에 가면 내가 가능성이 있다. 뭐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에는 한사코 참신하거나 새로운 인물들이 별로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호남권에 있어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던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물갈이 교체 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았던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광주 더불어 콘서트 갔을 때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밑바닥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반대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역설적으로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만 잘해주고 수도권에서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드러내놓고 호남 민심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략적 투표를 할 거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19대 때 총선 직전에 우리 당의 그 지지율이 몇 프로였어요? 총선 그 19대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도 20% 중반을 넘지 못했어요. 3월까지 정말 한 40%까지 올라가게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지율이라는 게 우리가 중앙에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뛰잖아요. 그러면 이 중앙에서 해주는 그 노력이 지역에 힘을 받게 되거든요.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근데 지금 오늘도 그렇고 그 최고위에 제가 늘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제가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최고위를 외국 출장 갔을 때 2번 빼놓고 한 번도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최고위하고 지금 이 비대위나 선대위 회의하고 아주 많이 달라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우선은 이게 나중에 전 최고위원들한테 욕 먹으면 어떡하지? 커버해줘. 할 소리는 하셔야죠. 아니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네. 근데 정책원은 안 받아도 되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원고가 없어요. 지금 원고가 없어요. 원고 없어요? 다. 그 저하고 그럼 같은 스타일이네. 이분만 원고가 없었어요. 추미애 원고 잘 없었고. 근데 게다가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기자들이. 이 비대위 회의를 할 때 그 김종인 위원장님이 하는 거를 받아 적으려고 한마디도 안 놓치고 받아 적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간 요새 임플란트 하셔갖고 약간 소리가 이렇게 좀 떠서 되게 걱정하세요. 옆에서들도. 목소리가 원래 큰 분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 뒤에 2명이 와가지고 육성 이걸 뒤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둘이 치고 하는데 이분이 매일같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8분 하셨어요. 8분 하셨는데 더불어 성장론.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를 우리 당식으로 푸른 거죠. 더불어 잘 사는 법으로 해서 이제 샌더스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내용들이 늘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기자들이나 누가 보기에도 이 비대위에서 하는 얘기들이 아주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느냐를 재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새누리가 펄펄 뛰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종편이 난리치면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양쪽이 난리가 난 거야 다. 이게 왜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대위에다가 홍보위를 이렇게 직속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그냥 옆으로 탁 빼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제 현수막이 전국에 개첩이 됐어요. 우리 당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현수막이 나가기가 처음입니다. 제가 7가지 이 설 현수막으로 뿌리기 시작했어요. 뿌렸는데 이번에 설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데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도부에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경제민주화 얘기를 우리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그럼요. 좋아요. 3월 안으로 우리 한 정말 기록의 지지율을 40%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문 대표님이 48% 받았잖아요. 네. 그럼 이어받아서 지금 국회에 계시니까 진성준은 네. 한 달 전만 해도 새누리 180석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 또 돌았거든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분 혹시 아직도 계시는지.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180석 사라졌어요? 예 없는데 저는 여전히 네. 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막 욕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게 자신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아까 40% 내외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야권의 지지율이 각 정당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현 시점 그런 거죠. 예, 네. 이 구도가 이렇게 굳어지면 현실적으로 의석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패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게 그래서 두려운 거죠. 예. 갈라진 야권 표를 좀 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하나는 뭉쳤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아까 정청래 의원께서 더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을 보면 문병호 의원부터 해서 안철수 대표까지 계속 박근혜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정말 쫓기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전략기획위원 전이지만 기획입장으로서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더 빠지는 거 아닌가요? 예, 글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야말로 새누리당 이중대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합의되었던 이른바 기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지 않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국민의당이 입장을 냈는데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직접 얘기했죠. 자기는 동의한다고. 네.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의당은 여권이냐 야권이냐 확실히 밝혀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배반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법들은 다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선거법은 노동 5법 등과 비롯해서 대통령 관심 법안과 묶어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 처리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새누리당 편들어줘 가지고 먼저 그렇게 처리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계속 사과하고 있죠. 영입 인사에 대해서 사과했죠. 예. 그다음에 국부론 이거에 대해서 정식 사과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사과할 일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녹취록도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벌어질까? 그럼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 입장이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결국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밀려서 하는 저는 사과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부론 같은 경우도 한참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사과를 했죠. 했어요. 예. 그리고 아까 김홍걸 박사도 얘기했지만 네. 녹취록 문제 터졌을 때 그 기사가 났을 때 네. 이건 과장된 거다라고 네. 용기 있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점수를 땄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이 자주 반복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국민의당으로 이합집산해서 모였지만
거기는 각자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지도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좌충우돌하는 것은 계속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그 국민의당 얘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광주 갔을 때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뭐라 그러시냐면 뭘 준비를 해가서 가져가셨었어요. 근데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시작하시는데 뭐래냐면 내가 여기 와보니까 광주 시민들 마음을 알겠다. 내가 사과의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런 쇼 같은 거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꿇었는데 그 뒤로 무슨 표창이야 뭐라 그래. 그 훈장? 훈장. 뭘 내놔라. 그래서 치졸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싸움을 너무 못해. 이 여당도 그렇고 이쪽도 꼬투리를 똑같은 지금 국보위를 갖고 이쪽 집었다. 저쪽 집었다. 이것밖에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니까 보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국민의당은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네. 가치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언론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우리를 무시하려고 아무리 해도 여기서 컨텐츠가 자꾸 나오니까 새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 중앙에서 움직이는 일들을 좀 보고 이걸 이제 어떤 전략을 갈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아주 디테일하게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을 2월 달까지 반드시 30% 넘겨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치르는데 카드를 많이 내놓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지침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할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만들어서 네, 드리고 예, 싶고 예.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고마운 말씀. 중앙에서 좀 열심히 역할을 하면 그 이번에 지역구를 뛰시면서 이분들이 잘해야 우리가 이기거든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그게 뭐 하고 중앙의 있습니다. 역할이겠죠. 네. 자, 그러면 특히 네. 강서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포는 걱정 없어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예. 그 같은 조사입니다. 리서치뷰가 조사한 건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21.3%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15.8%. 어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12.2%, 박원순 서울시장 10.8%, 오세훈 전 서울시장 10% 뭐 이런 순입니다. 예. 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더 올라서 김무성 대표보다 잡아버리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가 네. 저한테 되물었어요. 어허.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건 예측된 결과가 아니라 대표에서 물러나면 언론에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통 빠지는 게 지금까지의 예였대요. 근데 자기들도 왜 이럴까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우리 동네에서 문 대표를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이번에 잘했다. 욕하는 사람도 욕을 안 한다. 그리고 영입 인사들을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그게 문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땅땅땅땅 터뜨렸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구만요. 그리고 김종인 박사를 딱 영입하고 나서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것이 너무 멋있다는 그 거예요. 과정이 최고였어요. 네. 그래서 과정이. 예전에는 왜 이렇게 물러 터졌을까? 뭐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다는 집념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결단력도 있었다. 우리 핵심 당원들이 네. 저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의 국민들 밑바닥에 있는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좀 비호감이었던 사람이 호감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지율은 유지될 것이고 첫 번째 이유. 또 하나는 또 한 번 더 증폭이 될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네. 그게 뭐냐요. 우리 당 곳곳에서 조금만 있으면 돌아와라 문재인. 이렇게 문재인을 호출하는 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생길 것이고 심지어 문재인 대표 사퇴해라 했던 사람들도 우리 지역구에서 지지 유세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때가 또 한 번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지지율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라고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분석해 줬어.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매우 훌륭한 분석이었다며 고개를 숙이더군.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많은 비주류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기를 당하면서 당신이 당 대표로서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늘 인내해 왔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너무 우유부단한 게 아니냐, 뭐 카리스마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대표로서 추진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했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만둬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그랬는데 대표 사퇴 직전에 보였던 결단을 하고 자기식으로 혁신을 계속 고수해가고 그 원칙을 견지해가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계기를 통해서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또 상승하는 이런 것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문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문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험지 순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남북 부산 여기 마플이 험지야. 아니 그거는 여다같이 험지죠. 그래서 강원도 그리고 이제 그 충청도 이렇게 돌면서 아주 본격적인 일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영입 인사들도 낄 수 있고 뭐 또 이제 연예인단도 낄 수 있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문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굉장히 이게 큰 일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를 이렇게 험지에다가 저를 몰아놓고 혼자 가서 양산에서 이렇게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뭐든지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총선을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때 하면 되고 이쪽에서 우리가 하는 건 또 전략 짜고 이쪽에 하는 공약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시면서 이제 본인이 뽑으신 그 어벤져스들하고 같이 이제 조금 뿌듯하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도는 일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군 합니다. 어벤져스하고 또 이번 영입한 어벤져스하고 조금 인지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당내의 스타급 의원을 어떻게 생각해? 본인 지역구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축제식으로 해서 그때 좀 연예인들이 하고 안 들어와. 뭐 들어올 분들도 계시겠죠. 몇 사람 있어. 그 사람들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생중계 인터넷으로 뭐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해볼게요. 예. 나중에 이 작가님도 좀 도와주세요. 아, 우리 같이 예, 해서. 알겠습니다. 예. 진성진 의원, 네. 문 대표 사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대표 대행 사퇴에 대한 재평가는 없어? 전혀 없어요. 저만 해요. 네. 저만. 전혀. 저만 늘 이상하리만 침묵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어? 네. 아, 제가 어제 네. 이제 제 아주 가장 친한 친구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틀을 내리 가서 여기 연남동에 표 한 장 없어졌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상가에서 밤에 늦게까지 계속 앉아서 이제 아주 친한 친구랑 있는데 주변에서 남자들이 전부 정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꽤 많이 그래도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아무도 저를 못 몰라. 알아봐. 근데 못 알아보는데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 놀라운 얘기들을 네, 해요. 네, 네. 뭐라냐면 야 얘네들이 뭐 할 것 같아. 아 민주당이 네.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가 좀 움직이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특이한 게 제가 그 봉화마을 갔을 때 거기 노인 회장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다 반대하던 그 노인네들이 야 이렇게 가면 뭐 좀 달라지는 것 같다고. 이 그래요? 내용이 전체가 흘러져. 그게 이제 밑바닥 여론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는 것이죠. 네. 희망 섞인 어떤 진단 얼마나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새싹이 인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인천 더불어 콘서트를 갔어요. 갔는데 급히 원래 인천은 계획이 없었어요. 급히 하는 바람에 구청 강당인데 350석 정도밖에 네. 안 되더라고. 네. 근데 옆에 식당을 이렇게 열어서 이제 대형 TV 놓고 이렇게 하는데 숫자는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600~700명 정도 모였는데 진짜 분위기가 좋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어느 행사를 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얼굴 읽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냥 새로운 시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시민들이 와가지고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존의 당원들은 아이 저거 나 저거 아는 거야. 그리고 박수 실제도 별로 안 치고 뭐 이러는데 이분들은 첫 경험인 거예요. 네. 이런데 와가지고 그리고 신입당원이 돼가지고 온 거야. 네.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진짜 있잖아요. 누가 조금만 뭐 해도 깔 웃고 하는 게 네. 새로운 신선한 충격. 아, 우리 정당 행사에서도 이렇게 무슨 스타 연예인들이 와서 환호하고 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껏 기대를 갖고 들어온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광주 지번에 처음에 할 때 가봤고 광주는 워낙 광주라서 정치식이 높고 의뢰 그러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에 인천 가가지고 내가 또 놀랐어요. 그분들이 무슨 동원돼서 온 사람이 아니야. 다 새로운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열광을 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분들한테 희망을 느꼈던 게 뭐냐면 솔직히 이제 지역위원장 진성준 의원 해보지만 오래된 장기간 당원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일을 낼 것 같더라고. 원래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또 땡겨오지.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을.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 구전이라는 게 되게 지역에서 중요해요. 설득력이 가보니까 높은 사람이야. 이렇더라. 왜? 정당 생활을 오래 하면 너는 어때 민주당이니까. 너는 원래 2번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랬던 분들이 아니야. 그래서 신선한 새로운 주변의 네트워크가 많은 거야.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수도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오는 그 메시지 중에서 제일 제가 감동하고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당원들한테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당원들한테 너무 소홀하다는 거지 우리 당이. 그래서 그것도 제가 굉장히 본격적인 일을 좀 준비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니네들을 평생을 뽑아준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냐는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넌 어차피 우리 찍을 거잖아. 이런 사람들. 이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세요. 본처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네. 저한테는 트위터도 오고 또 전화도 걸려오고 또 지역위원회 사무실로도 오는데 봉투 풀칠이라도 하는 자원봉사 무엇이든 할 테니까 무엇이든 시켜달라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입에 풀칠을 못할 것 같으니까 풀칠하겠다고 오는 거 아니야? 봉투 풀칠. 나 지금 봉투 네 번의 네. 쪽지를 받은 거야. 진성준 의원 건물에 그 프랭카드 바꾸라고. 네.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네. 돈이 근데 없어. 예비후보 등록. 이거 진성준 의원이 워낙 일을 잘해서도 그렇지만 호위무사 역할도 잘했고 이 진짜가 나타났다 나와서 그런 게 많이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세요 얘기를. 아니 제가 더 기여할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야. 그러는 충분히 거예요. 기여하고 있어. 인물로나 진성준은 있잖아. 목소리로나 한번. 진성준 진짜 밤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많이 일주일에 한 들었어. 번이니까. 시즌 1에서는 별로 재미없었대. 예. 근데 시즌 2 하면서 진성준 의원이 진짜 일취월장했대. 그래서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 먹어대면서 그래요. 먹어대면서 맞아. 그거야. 나한테 빈정거리면서 네. 그게 재밌대. 그게 재밌어요. 계속 그리고 빈정거려줘. 이렇게 생긴 사람이 빈정거리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소리 케미가 하고 있다는 거야. 케미가. 좋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한테 막 덤비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또박또박. 신선한 거야. 계속 덤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손혜원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그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새롭게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이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평소 갖고 있었던 지론이기도 한 것이죠. 네. 경제민주화 포함해서. 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사실은 문 대표가 준비했었던 그 소득주도 성장론 네. 이거하고 지금 결합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말들을 전문 용어로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 저는 그 뭐지? 아니야. 공정경제론 포용적 성장론.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에서 제가 계속 좀 쉽게 풀어주시죠, 쉽게 풀어주시죠 하는데도 계속 그 말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더불어 성장론 하면 쉽지 않습니까? 제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근데 포용적이라는 말이. 그렇죠. 김종인 박사가 이제 문재인 대표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오셨잖아요. 네. 9시 40분에 오셨어요. 저희 이제 최고위원 끝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뭘 써오셨어요. 그래서 좀 보자고 했어. 그래서 보여주시더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더불어 잘 사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깜짝 놀랐어. 나도 그때. 나는 이게 깜짝 놀랐어. 이게 진짜 너무나 확 들어오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사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이거를 좀 강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근데 진짜 그걸 강조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고 쉬운 말이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신지 더불어 아세요? 잘 사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얘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예. 이름을 잘 졌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하는 건데 예. 뭐 다른 당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모 정당 대표가 뭘 했든지 급조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절대 폄하를 아니지. 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진성은 잘 알 테지만 꽤 오래전부터 우리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했던 것이고 네, 네. 이게 김종인 박사가 들어오면서 오리지널이 된 합쳐져서 거야. 그렇죠 이게 된 거지 오리지널이 않습니까? 된 거야. 요거 조금만 좀 진원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를 당 강령의 제1가치로 천명한 바가 있고요. 네. 경제민주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세균 대표 시절에 정세균 대표께서는 분수경제론이라고 하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을 많이 지원해서 부가 커지면 저절로 흘러넘쳐서 낙수. 저 밑에 있는 저 서민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른바 낙수경제론이 전 세계를 풍미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낙수경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분수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수를 일으켜서 모두가 공유하는 그 혜택을 공유하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기를 했죠. 이런 세 개의 갈래들을 모두를 모아가지고 더불어 성장론으로 최종 정리한 것입니다. 그 세 개가 뭐 다 거의 다 일맥상통한 얘기 아니겠어요? 다 같은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개의 일맥상통함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부채 주도 성장이죠. 부채 주도 성장. 네, 부채 주도 성장. 새누리당 실제로 네. 최경환 노믹스 이게 따지고 보면은요. 네. 부채 주도 성장이에요. 돈 많이 빌려주고 그걸 내수 효과 일으키고 경제 성장을 하겠다. 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1,200조예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한계점에 와닿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 성장론. 국민 이걸로 각자 가야죠. 개개인이 소득이 늘어나야 자연히 그렇습니다. 소비도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야 기업도 사는 거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선순환 그렇습니다. 구조.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위해서 세 개의 큰 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공정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 공정경제론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애서 이른바 3동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라고 하는 3동 원칙을 이 전 산업 분야, 노동 분야에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도 경제론입니다. 그간의 우리 당의 경제론이 분배에만 강조를 하고 치중을 했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산업 전략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산업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산업 분야가 무엇인가 아무런 정부의 대안이 없었는데 제약 그러니까 의약 분야와 항공 우주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 선진국가에 비해서 열위에 놓여 있는 산업 분야인데 여기에 집중 투자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경제론입니다.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공기업과 정부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만들고 그 공기업들을 지방에 분산시켰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화 산업을 협의해서 결정하면 그 특화 산업에 민간부문 기업들을 옮기도록 하자. 제2의 국토균형 발전을 펼치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경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큰 축을 가지고 더불어 경제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남과 북과 더불어 경제 성장론. 네. 그러니까 지난번 목함지대 비무장지대 긴장 상태에 빠졌을 때 하루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돈이 34조 원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 8조 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반쪽에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그냥 대포 한 방에 몇 조씩 날아가요. 네네. 그래서 남과 북이 잘 지내야 되는 것은 뭐 민족적 당위를 넘어서 이제는 잘 살기 위해서 경제적 필요에 있어서 경제적 그런 거죠. 필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더불어 성장론은 반드시 남과 북이 더불어서 네.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섬나라 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집권하지 않는 이상 요원한 일인 것 그렇기 같고요. 때문에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남과 북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네. 바로 그 네트워크 경제론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라는 이름이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너무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그 일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님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참 이 누리과정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부는 돈 다 줬는데 알아서 해라 그러고 시도 교육감에서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고,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직접 당사자인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과 한번 통화를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육감님 우선 제일 궁금한 게요. 네.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들어가시죠. 뭐. 네네.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그 누리과정 예산 다 줬다, 돈을. 네. 그러니까 빨리 편성을 하지. 왜 편성을 안 하느냐 이러고 있는 상태고,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사실관계를 좀 확실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돈 줬다 그러면요. 네. 이상해 소리로만 주고 돈으로는 안 온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경입니까? 네, 이게 지금 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줄 때, 교부금을 줄 때 이게 계산을 해요.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재정 수요라는 걸 교육부가 한 48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부금 전체가 내국세의 20.27%를 이렇게 계산을 해내면 그 돈을 각 교육청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27%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금액은. 네, 법에 있는 거죠. 그 법에 있는 그게, 거예요. 네, 그게 대략 금년 같은 경우는 41조입니다. 그 41조를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데, 나눠주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기준 재정 수요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기준에다가 이 누리과정이라는 걸 넣어놓은 건 넣어놓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넣어가지고 오는 돈이 저희 전체 돈에 보면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돈은 안 오고 자기들은 계산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줬다고 하는 그 돈을 누리과정에 다 포함시키고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은 전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안 되죠. 뭐 인건비도 안 되는데요. 근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 돈이 어디 왔냐? 교부금 속에 당신들 넣었다고 그러는데 교부금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교부금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지방채 얻어서 준 것도 있고 국고보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돈도 다 있지 않냐. 그걸 통틀어서 자기들은 계산하는 거다. 또 그렇게 둘러댑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 좀 이상해요. 네. 네. 예, 교육감 그런데 네. 누리과정 예산으로 올해 꼭 필요한 돈이 전국적으로 한 4조 원가량 됩니까? 그렇습니다. 4조가 조금 넘습니다. 한 네. 4조 한 1,5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설명하기를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돈, 또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돈, 기타 등등을 다 합쳐서는 얼마입니까? 그게 다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대체로 전부 다 하면 한 60조 정도 됩니다. 네, 60조인데 누리과정 예산에 네. 들어가는 돈으로는 얼마쯤이 할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들어오는 돈을 할당한다면 거기서 할당할 수 있는 돈이 그저 우리가 억지로 다른데 쓸 돈을 안 쓰고 해가지고 실제로 한 2조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한 2조 1,500억이 모자르는 거죠. 모자라는 것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필요한 돈은 최소한도 62조가 좀 넘는데 네. 그 뭐 빚을 하고 뭐하고 다 더해서 내놓은 돈이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의 주장, 박 대통령의 의지 이런 걸 보면 절대로 돈은 더 주지 않겠다 이런 게 확고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는 참 납득할 수 없는 네.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교부금 액수가 변동이 없이 40조 안팎으로 쪼은 거예요. 그렇죠. 6년 동안 이게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네. 가령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매년 한 9% 이상 늘어났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도 한 6% 이상 늘었는데요. 작년까지 계산해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0.3%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금은 한정돼 있는데 대통령 본인은 공약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원받는 학생들의 연령을 늘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부하가 지금 걸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현상 유지도 안 되니까 실제로 그동안 이 교부금으로서는 인건비 상승, 자연 상승분도 부담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네네. 그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교육청은 감사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7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7개 교육청을 네네. 지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이런 것을? 뭐 감사 오면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만일 제대로 감사한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정부가 우리한테 압박을 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네. 이게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네네. 근데 한쪽에서는 저희는 감사 받겠다는 겁니다. 네.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쪽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진보 교육감들 길들이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과거에 작년에 가령 김무성 씨 같은 쪽에서 새누리당에서 이 교육감 직선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법은 없는 겁니까 도저히? 저희는 해법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이게 해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공약한 일이니까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길밖에 없고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예비비에서라도 긴급히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 방법이 없는걸요. 네. 네.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사가 2달치인가요? 네네. 국가가 안 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법률적으로는 할 길이 없는 거고요. 네. 그때만 해도 준예산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걸 뭐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그 도지사가 뭐 경기도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육대란을 막겠다 이래가지고 2달분을 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건 밀봉책이죠. 지금 보육대란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대란이에요. 학교를 어떻게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만약에 학생들이 정말 이 피해자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써야 할 교부금에서 이렇게 왕창 돈이 나가니까 우리들 손해를 봤다 해서 학생들이 만약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네. 그런데 저기 대구 교육청은 편성한 거 아니에요? 대구 교육청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재정 평가를 해가지고 한 1,000억을 풀었는데요. 대구 교육청이 1등이라서 100억을 주고요. 저희 경기도는 꼴등이라서 37억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100억 받으니까 뭐 그런 걸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3,000억 왜 우회 지원한다는 국고 지원. 네. 그게 이제 대구는 나갔죠. 네. 네. 근데 이 우회 지원도 이게 참 아마 우리 다 의원님들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국회에서 이 결정될 때요. 결정될 때 이건 이 우회 지원이라는 이것도 일반에게 예비 비중 3천억 원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6년도 지방 제2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을 누리과정에 쓰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팽팽하게 정부하고 교육청이 맞서고 네.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의 여론은 혹시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의 여론은 지금 저희가 갤럽 조사에 의해 보면 그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에 77%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저희 교육청엔 지금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데모하러 안 와요. 오히려 데모하러 가는 건 저 도청으로 가죠. 그럼 지금 법상에는 교육청에서 관할할 부분이 유치원까지만 돼 있는 건가요?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포함되는 거 아닌 거죠? 저희 관할권은 철저하게 유치원밖에 없는 거고요. 네. 어린이집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가령 카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과기부에서 관할하잖아요. 네. 육사는 국방부가 관할하고요. 네. 다 교육기관들이지만 그 경비는 어디가 내느냐? 각 부처가 내는 거죠.
교육부가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까지 근데 유독 어린이집만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면서 우리 보고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관할도 아닌데 교육부에서 다 알아서 관할도 하라. 아니죠. 예. 지금 정부가 더구나 지금 이건 지금 도지사가 직접 감독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감독 관리하는 기관인데 네. 정말 이걸 놓고 우리 보고 교부금에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부금에서 이걸 내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럼 다른 교육청의 어떤 관계자분들 또 수장들하고 지금 연대라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후 1시 반에 14개 교육감들의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요. 네.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앞으로 14명의 교육감이 함께 공동으로 연대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보 네네.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뜻을 모았네요. 17개 교육감 가운데 14개니까 세 군데 빠졌어요. 보수 그러니까 대구, 울산, 경북만 빠졌죠. 아, 정부로부터 막 지원받고 있는 데만 빠졌네요. 네네. 네. 대구, 경북, 울산만 빠지고 나머지 14개 교육감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10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4분은 못 왔는데요. 이렇게 된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저희가 릴레이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교육감님들이 네네. 아, 참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요청한 것이 예. 이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죠.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긴급 국고 지원을 해라. 네.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교육감은 연대하여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결의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한 것이 이 보육대란뿐만 아니라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저희가 발표했더니 바로 오후에 교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사실 누리과정 공약으로 표도 좀 많이 얻었을 텐데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싹 입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는데 어쨌든 교육감님 앞으로도 뭐 계속 좀 싸워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저희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사전 질문지도 안 주고 이럴 수 있냐더니 뭐 준비된 것처럼 말을 너무 잘했어요. 성산 유수시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네. 이재정 교육감님 참 모처럼 어렵게 모셨으니까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질문 드릴 거 있어요. 그러세요? 예. 교수님, 우리 신영복 선생님 떠나가신 지 이제 보름이 넘어가네요. 네. 그렇죠. 제가 3일 동안 이제 가서 문상을 드리고 있으면서 교육감님이 그 상주 노릇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네. 그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이 독자들이 좀 시청자들 좀 들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88년도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빨갱이라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안 할 때 그때 이재정 선생님 그때 총장이셨나요? 성공회대. 그때 이제 저희가 조그만 신학교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네. 정말 아무도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분을 성공회대로 모셔가셨잖아요. 네. 그때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88년 8월에 이제 나오시자마자 바로 배웠을 때, 정말 얼마나 60년대, 80년대 역사의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홀로 20년의 감옥 생활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짊어져야 될 고난을 이렇게 홀로 지고 가셨는데, 네. 이분에게 뭘 어떻게 해드려야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까?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를, 이분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숙명여대대학에 처음 이제 강의를 나가시고 그 후에 네. 육사의 교관이 되셨다가 이렇게 정말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대복귀는 못 시켜드리더라도 네. 지금 어떤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성공회대학교에 저희가 모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신영복 쌤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전혀 경제학에 대해서는 그 계속 공부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신학교인데다가 사실 과도 사회복지학과고 신학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선생님의 반응이 맨 먼저 거기 가서 뭘 가르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아무 걸 가르쳐도 좋은데 사회복지학과나 신학과나 다 사람에 대한 학문을 하는 거니까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그럼 동양고전을 강의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89년 3월 첫 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죠. 정말 뭐 그 강의 시간은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그러셨어요? 학생은 마지막에도 어떤 그렇게 학생은 좋았는데 처음에도 그러셨군요. 처음부터 감동이고 너무 눈물도 흘리고 그랬었죠. 심지어 그 당시에 그 중앙일보에서는 그 강의를 연재하겠다고. 그러나 그 당시가 이제 가석방 상태고 그래서 저희 학교 측도 그렇고 신 교수님도 그렇고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그걸 막았다가 후에 그렇게 강의를 시작한 강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책이 강의란 책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네. 그때 왜 이제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시고 나서 사실은 뭐 그게 꼭 신영복 쌤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성공의 대가 장족의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종합대학이 됐죠. 정말 그 과정에서 신 선생님이 역할을 크게 하셨고요. 네. 정말 좋은 인재들이 신 선생님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했죠. 지금 뭐 서울시 교육과만은 조희연 선생도 그렇고 신문방송학과 만든 그 김창남 선생님도 그렇고 네. 뭐 조효재 선생님도 그렇고 김동춘 선생도 그렇고 이런 모든 좋은 학자들이 신 선생님을 보고 성공회 대학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성공회 대학이 종합대학이 되고 그러면서 아주 그 성공회 대학이 다른 대학과 다른 대학을 만드는데 정말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또 여쭤볼게요.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나를 화장을 해서 학교에다 뿌려다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학교에 그래서 이제 거기 제자들이 그 느티나무에 그러면은 근처에다 뿌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박 교수님이 거기는 애들이 많아서 시끄러워서 싫어 하면서 저기 뒤에 조용한 데 갖다 뿌려달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네. 꼭 그 청개구리 그 어머니 얘기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거기 가고 싶으신데 그래서 애들하고 계속 만나고 싶으신데 거기 선생님을 거기다 뿌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 가질까봐 그렇게 하신 게 그렇죠. 아닐까요? 그것도 선생님의 하나의 겸손이죠. 그렇죠. 네,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모님께 네. 바람 불면 낙엽 지듯이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네. 낙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시 나무의 뿌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아마 수목장도 원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떤 뒷산에 성공의 뒷산에 우리 산책하고 하는 그 길가에 좀 좋은 나무를 하나 잘 심어서 거기에다가 모시는 게 좋겠고 제 생각으로는 느티나무 아래에다가는 네.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거기 그쵸. 느티나무 아래라는 것이 하나의 강의실이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다 거기서 네. 모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어떻게 우리가 동상을 세우든가 좌상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에 우리가 또 신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네. 모습들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기 교수님 저기 러시아 가면은요. 네네. 그 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쪽 끝에 푸시긴 동상이 있어요. 네. 딱하게 앉아 있는 푸시긴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와서 거기 와서 같이 앉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제가 나가서 모금하라면 제가 할게요. 네. 신 교수님을 그 선생님은 또 이렇게 그렇게 푸시긴 같이 막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되고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셨잖아요, 늘 무릎을 모으시고 그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앉으시는 동상 하나 멋지게 정말 네네. 멋진 예술가가 해서 거기에 이렇게 느티나무 옆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네. 하여튼 느티나무 아래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네. 선생님을 모셔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김진업 교수하고도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거기에 그 선생님이 앉아 있는 모습에 네. 같은 동상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내 뜻을 한번 잘 모아보겠습니다. 위원회 우리 만드시면 저 꼭 껴주세요. 네. 제가 나가서 모험하겠습니다. 우리 손혜원 선생님 꼭 모셔야죠. 네, 선생님의 선생님. 정말 아주 애제자 같으신 분인데. 선생님 너무 네. 감사드려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두 분 혹시 이 교육감 여쭤볼 있어요? 있으면 하고 저는 없으면 말고. 한 가지 당부 겸 여쭤볼 게 있어요. 진성준입니다. 교육감님. 네네네. 새누리당이 네. 그런 현수막 건 거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 어디다 쓰셨어요? 이렇게 걸은 거요. 그래서 어떤 정당은 대통령이 뭐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고 전해라 뭐 이런 현수막을 맞받아서 걸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교육청의 입장에서 정말 안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좀 걸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우리 받은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현수막으로 좀 저는- 걸어주십시오. 저는 그 새누리당에 항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실 왜곡이고요.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고소하세요, 고소. 거 교육감님이라고 딱 써 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예. 교육감님 네. 질문을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해볼게요. 네네.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죽겠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저 정청래 의원님은 정말 그 이 시대 더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네, 하고 고맙습니다. 할 때 거기 편집해버려. 거기까지만 듣고. 교육감님, 네. 네, 늦은 시간에 오늘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 네네. 전화로 전화 드린 겁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까? 이 네, 전화를 네. 올해가 27분 해가지고 네. 전화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유, 참조해 주세요. 네, 청구하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또 그 시영 목사님 장례에서 뵙고 다시 이재정 교수님 이렇게 말씀 누리과정하고 같이 명확하게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시영 목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일부에서는 뭐 김 박사하고도 인터뷰했으니까. 전략기획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되고 난 뒤에 지역구 활동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준비도 제대로 변변히 못 해가지고 와서 거의 침묵 모드로 이렇게 일관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오늘 방송 참 좋았습니다. 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의 저에 대한 평가. 그거 편집했어요. 그거 그냥- 죄송합니다만. 정치적인 편집할 거예요? 네, 아주 편집할 의례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난 좋던데 왜 그냥 쓰시지? 편집할 거예요. 그래 그리고, 재밌어. 김홍걸 박사 네네.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방송 사상 최초로 오늘 말수가 제일 적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안 피곤해서 좋았어요. 아,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 참으셨습니다. 아니 참을 수밖에 없어. 지금 몸이 피곤해. 그래요. 네. 오늘 건강 검진 하고 왔어. 그럼 끝나고 술 한잔 안 하십니까? 해야 돼요. 건강 검진 한다는 기념으로 술 한잔 해야 된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스페셜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 설날 아니겠습니까? 네. 설날 끝나는 휴일인데 저희는 빠지고 새롭게 영입하신 분들, 그분들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이 작가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아니 저도 어쩌면 빠집니다. 여기서 저만 끼일 수 있어요. 네. 정청래 의원이 제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볼 수. 시간이 남어.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 지금 누가 올지 몰라요. 네. 전혀. 왜냐면 스케줄 그거는- 때문에. 그 기획을 누가 한 사람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청래를 할 아니 겁니다. 제가 섭외위원장이잖아요. 섭외를 한다는 것은 기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니, 주인이 좌장이 있어야지. 저예요. 임시 좌장, 임시 좌장. 본인이 한다. 네. 막 그러잖아요. 원래. 여러 어벤져스 중에 한 세네 분과 정청래 의원 함께. 근데 컨셉이 안 맞아서 정청래 쪽으로는 빠져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잘해보세요. 몰라요. 아니 제가 기획하니까. 잘해보세요. 네, 손혜원 위원장 그 자리에는 더 이쁜 애 앉혀 젊고. 들켰나?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덕담 한 마디씩 제가 해주시면 먼저 하죠. 네.
올해가 2016년 병신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신년 그러니까 윗분 심기 거스른다고 그걸 잘 안 쓰려고 하는 종편들도 있다고 합니다. 꼬박꼬박 2016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병신년 새해 우리 청취자들 모두 건승하시고 새해 소원을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는데 진성준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뭐.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개첩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설 특별 그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들을 제가 들어와서 최대로 이제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예 어르신들 말씀 잘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 그리고 우리는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오늘 또 특별히 올라와서 한 게 이제 이런 것들 이 덧자를 좀 컬러풀하게 예쁘게 해서 밑에다가 행복하세요. 뭐 더 뭐 친해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넣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쭉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 했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우리 로고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는 새해 인사해달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급조해갖고 오늘 좋네요. 쭉 했어요. 네, 이렇게 더 건강하세요. 더 출세하세요. 더 성공하세요. 그리고 더 편안하세요. 그러니까 새해에 저런 인사말 문자로 많이 보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걸 써라 우리 좀. 걸로 네. 이렇게 더 하고 더 즐겁게 사세요. 좋네요. 이렇게 좋네요. 했어요. 예, 예. 더 친해집시다. 이건 필요하시면 제가 쓴 거라서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다 뿌려서 사람들이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제가 또 내일 나가서 조금 더 하고 모레 조금 더 하고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을 갖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당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마구 그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이제 그 재료를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네. 설 되세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제일 큰 누님께서 한 살 더 드셨다는 거 이제. 저? 네. 저 하나. 전 나이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이제 설을 맞이해서 이제 뭐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보통 이제 떡국을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우리 진짜가 나타났다 이걸 꼭 들어라. 그리고 어플을 다운 받아서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진짜가 나타났다를 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꼭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EJ를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거기서 많은 답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70대인데도요. 이걸 듣는 분들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경로당에서도 다 대장이 되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맞아. 대장이 돼요, 대장이. 맞아. 그래서 설 명절을 지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에 나가시면 대장이 될 수 있는 길을 꼭 가르쳐 주시고 의견이 좀 틀리다고 해서 절대로 핏대 세워 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정담을 나누는 그런 즐거운 설 되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이 작가께서 큰 누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EJ 나가고 나서 국민 누님으로 등극했어요. 국민 누님이래. 아, 나 웃겨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40, 50대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외모가 그렇잖아. 제가 그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깊은 감동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깊은 감동 그 이상의 무엇을 느꼈어. 진짜. 그 요즘 그래서 댓글에 손불리라고 별명이 손불리라고 붙였습니다. 어쨌든 또 그러면 그 EJ 뭐 여기 뭐 진짜 나타났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이 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방금 정철원이 말한 것처럼 자기 어머님한테 이걸 깔아드려서 틀어드렸는데 얘네들은 욕을 왜 이래 하니? 이렇게 해서 그럼 끌까요 하니까 아니 재밌는데 그냥 둬라.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바뀌셨다고. 네. 1번 찍던 분이 바뀌었다고.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 있잖아 다니면 이것 좀 들어야 돼요 하면서 진짜가 나타났다 했잖아. 진성준까지 한 다음에 내가 나오잖아. 그래서 진성준 나오는 걸 빼고 내가 나오는 거 1분 정도를 틀어드려. 재밌대. 네, 그러니까. 네. 진성준 의원도 그렇게 해. 내가 나오는 거 하지 말고 본인 나온 거 있잖아. 네. 한 1분 정도를 틀어드리면 네. 사람들이 배꼽 잡고 재밌어해. 전 재밌는 말이 없어서. 아니 재밌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 2015년 한 해 고생하셨고 2016년은 정말 모든 일 원하시는 일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내년에 뵙는 겁니까? 그러네요. 한 살 더 먹고 하면 한 살 더 먹고 떡국 네. 먹고 내년에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성 의견이 73%. 우리 당의 당명을 새로 만드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당입니다.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정당입니다. 2016년 국민과 더불어 국민이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데 국공립시설에 보내기가 진짜 힘드네요. 전업주부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좋은 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하실 거죠? 대한민국 어머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자신들의 곳간만 채울 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제대로 해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불어 하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학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학법, 노동자와 더불어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진정한 노동개혁을 노동자와 더불어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자식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청년들과 함께 안정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저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 세대,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을 위한 대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대변자가 되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더불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다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들과 더불어 해주십시오. 노인들과 더불어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항상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자살하는 국민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과 항상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희와 더불어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꼭 더불어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안전과 더불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꽃다운 학생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족과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위안부 협정 원천 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2분, 3분 죽입니다. 2분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배격하지 않을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저도 잘못된 한일 협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역사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찾아주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을 확보해드리고 사회 정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강한 정당, 유능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과 더불어, 어르신과 더불어, 청년과 더불어, 소녀상의 눈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서민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의견과 예리한 비판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에 참여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짜는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입니다.